네, 여러분, 투자 재무 3장 이어가겠습니다. 예, 새로운 전자거래 기술의 등장, 이거 벌써 꽤나 오래됐고요. 벌써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요걸 이제 우리가 AT,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HFT, 이건 벌써 한 10년 된 얘기고요. 이미 벌써 우리나라 KRX도 전자거래를 벌써 1900 한 뭐 90년대 중반이면 거의 완벽하게 다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정도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자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거래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또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리고 또 이제 다크풀이라고 해서 이쪽에 어떤 블랙박스 하나 두고 여기다가 이제 주로 이제 대량 거래를 할 때 이거를 쓰게 돼요. 다크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다가 사는 사람도 대량으로, 파는 사람도 대량으로 주문을 넣고, 여기서 이제 그 가격과 물량이 맞으면은 이 블랙박스 내에서 거래가 체결이 되게끔 하는 이 전자거래 시스템, 이게 이제 다크풀이고, 기존에는 주로 이제 대량 거래를 할 때 직접 만나가지고 거래를 했었었는데, 이런 다크풀을 이용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블락딜, 블락세일,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좀 용이해졌다. 이제 보통 이제 블락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얘기했던 이제 적어도 한 10,000주 이상의 거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어떤 전자적인 네트워크가 이제 P2P라든가, 또 앞서 얘기했던 어떤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거래를 하는 AI가 이제 트레이딩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채권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외 채권 시장, 인터 딜러 마켓이고요. 주로 이제 개인들까지 다 공평하게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주로 이제 딜러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제 채권 시장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은행과 증권사가 중요한 채권 딜러로서 또 연기금 이런 데가 이제 샀다 팔았다, 주로 이제 연기금 샀다 팔았다보다 한 번 사서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다른 이제 주로 이제 증권사들이 채권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데, 주식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자주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고요. 또 장외 시장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딜러만 참여를 하고, 여기 이제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내 주식시장, 장내 주식시장만큼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시장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장내 거래소, 주식거래소 시장,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 보다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인터 딜러 마켓으로서 이제 OTC 장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들이 훨씬 더 이제 보다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형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채권도 그렇고 외환도 통화도 그렇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ISE가 주식거래소인데, 채권거래 플랫폼이 있어서 NISE에 상장된 상장회사가 주식을 거기다 상장해 놓고 있겠지만, 자기네가 발행한 채권도 여기다가 회사채를 또 상장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또 NISE의 채권거래 플랫폼이다 그러면은, 이거 NIS 기본적인 이제 장내 거래소이기 때문에 딜러들 외에도 이제 개인들도 들어와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채권거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NIS 반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KRX에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한켠에는 채권거래 플랫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국공채라고 하죠. 또는 회사채. 자, 이런 것들이 이 KRX 채권 시장에서 또 일부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개인들도 이제 조금 더 금융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상당히 더 채권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수익률,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채권거래를 KRX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사실 개인들이 채권 시장 직접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 금융자산 자체를 사실 접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우리 개인들은 주로 이제 주식은 쉽게 장내 거래소, 주식 거래소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채권 거래 하여튼 그 주로 이제 장외 거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뭐 지금 이제 다 2008년도에 다 망한 그 투자은행들이지만은 메릴린치라든가 이 솔로몬 스미스 반이라든가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데가 이제 인수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자 이런 데가 주로 이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투자은행들이 그 채권 시장에서 이제 장외 그 딜러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그 해왔었고요. 그 또 딜러들 간에도 서로 뭐 전화해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불편하니까, 역시 또 딜러들 간의 거래를 잇는 그런 전자거래 그 네트워크 플랫폼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 채권 시장에 좀 전자거래를 도입하고자 이제 또 많은 노력들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리본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해가지고 전자거래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채권 거래를 하세요라고 열어놨으나 여기 별로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었고, 최근에 와서는 전자증권 제도라고 해가지고 주식이건 채권들이건 간에 그 이 공공기관인 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다 이 어떤 종이 형태의 주권 또는 종이 형태의 그 채권을 이 발행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다 전자증권화 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주식과 채권들이 다 전자증권화 되어 가고 있죠. 자, 채권 시장은 그 주식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보통 thin 마켓이라고 해요.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고,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이제 흔히 얘기한 신용위험. 얘가 이제 채권 돈 빌려주는 거니까, 주식은 돈 빌려주는 게 아니죠. 내가 같이 주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고, 요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내가 저 기업 주식을 산 기업한테 무슨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된다, 채무채권강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채권은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그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채무채권 할 때 그 채권 권리 권자는 아니지만은, 자 하여튼 채권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증서가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돈 빌려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이 중요하겠죠. 얘가 돈 빌려가서 돈 안 갚고 떼인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위험 1차적으로 중요하고,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만큼이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 때 좀 비싸게 살 수 있고, 급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또 팔 때 급하게 팔아야 되면 유동성 부족 때문에 좀 내가 디스카운트해서 또 팔아야 되는 그런 그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문제가 또 이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일 수가 있다. 예, 세계의 주요 증권거래소입니다. NYSE 뭐 누차 얘기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계속 이런 그 ECN, ATS, MTF 이런 데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줄여서 TS 이렇게 쓰는데 동경증권거래소.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 주가지수 하면 보통 우리가 니케이 225 많이 얘기하고,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그 주식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그런 게 이제 동증 지수라고 해가지고 동경증권거래소 지수가 되겠습니다. 토픽스 지수가 있고요. 요 LSE는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 줄여서 LSE, 그 이 영국의 이 증권거래소 되겠고, 여기 보통 이제 대표적인 지수 FTSE 100 그 지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로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셀 등등의 그 거래소들이 합병해서 유로넥스트 로 합병이 됐는데, 이후에 그 미국의 NYSE하고 또 M&A가 돼서 NYSE 유로넥스트 그룹이 되겠고요. 또 2002년도에 그 리페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선물거래소, 런던에 있는 선물거래소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전세계 주요 거래소의 시가총액을, 요거는 아마 2016년도 상황이 되겠는데, 보다시피 그 NYSE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지금 NYSE가 대략 이게 빌리언 다음에 트릴리언이니까 그 20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 자 나스닥이 NYSE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은, 자 앞서 얘기했지만 그 이 나스닥에 우리가 그 지금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그리고 또 지금 테슬라,
또 요즘 뭐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니콜라 뭐 하여튼 이런 그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디에 이 나스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 상승률을 봐도 이 NYSE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주가가 크게 많이 그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 보통 그래서 미국에서 주가 지수 하면은 이 NYSE는 이제 보통 이제 다우존스 NYSE 종합지수가 있고 또 나스닥 지수가 있고 또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있겠는데 주로 이제 나스닥 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보죠. 자,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일본 또 중국 그리고 영국 또 이제 홍콩이 아무래도 또 일종의 그 금융 허브로 이제 최근에 또 홍콩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홍콩이 과연 이런 어떤 그 이 동아시아 쪽의 금융 허브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홍콩에 보통 이제 우리 항생 지수만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건 또 중국의 심천 거래소가 되겠고요. 하여튼 그 시가총액 여기 코리아가 이제 주로 그 우리 그 KRX의 그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 세계적인 국가별 시가총액,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순위하고 또 이 국가별 그 GDP 순위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그 일치하는 그런 순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에서 보통 한 10등 정도 내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 시가총액에서도 대략 10등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조금 더 많은 그 증권거래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있는 그 많은 증권거래소들에 대해서 세계 거래소 연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2010년 기준으로 그 이 각 거래소마다 시가총액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2010년 벌써 10년 전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이거보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시가총액이 다 올라가 있겠죠. 자, 그 거래 비용은요. 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주식 거래를 하면서 이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는데 일단 명시적 비용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나 거래세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캐시가 나가는 거, 요게 이제 명시적인 익스플리시트한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요런 커미션 또는 이제 브로커 또는 뭐 풀 서비스 브로커, 뭐 디스카운트 브로커 또는 그 뭐 종합 브로커 뭐 등등 다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주로 이제 증권사.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 자본시장법상의 소위 이제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뭐 법상 용어는 그렇습니다. 조금 법상 용어가 좀 복잡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증권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이 그 KRX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연결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증권사 계좌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사에다가 일종의 그 이 수수료를 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KRX 자체가 이 여러 증권사들이 공동 출자해 가지고 설립한 게 KRX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제 거래 수수료가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거래 수수료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모바일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 무료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제 온라인 뱅킹 방식으로 이제 그 이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를 할 때 뭐 대략 그 수수료율이 0.000 뭐 1% 이럴 정도의 굉장히 이제 거래 수수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거래 수수료가 막 0.5% 막 이랬었어요. 이게 이 거래세가 0.3%인데 이 거래세가 매도 금액에 근데 뭐 최근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졌고, 하여튼 이런 그 직접적으로 자기가 돈 내는 거, 요런 게 바로 그 명시적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증권사에다 내는 거죠. 근데 그 임플리시트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매수가가 이빠이 올라와도 여기고 매도가가 이빠이 내려와도 여기면은 요만큼 벌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거래가 안 된다. 요게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바로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메워주면서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기를 메워주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 이 사는 사람들은 그 조금 비싸게 사고 파는 사람들은 조금 싸게 사고 하면서 일종의 그 LP들이 요 비드엑스 스프레드를 운 좋으면 요걸 다 먹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그 자기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건 약간 비싸게 사고, 자기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약간 싸게 팔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없어요. 나가는 건 없지만 이것도 그 거래 비용이죠.
거래 비용이고, 시장의 어떤 유동성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그 비용이고, 그 비용을 사실 LP가 가져가게 유동성 공급자가 비드 스프레드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요 사이를 메꿔주면서 결국은 대가를 수취해 가고, 결국 이제 거래자 입장에서는 LP한테 이 비드 스프레드만큼의 그 암묵적인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10여 년 전만 해도 요런 그 개념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왔었어요. 파이낸셜 슈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슈퍼마켓 가면 이것저것 다 있듯이 금융상품은 진열을 해놓고, 근데 이건 뭐 물리적 장소에 진열을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온라인 상에다가 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융상품이 이제 주로 이제 펀드도 있고, 또 뭐 ELS도 있고, 뭐 ETN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이걸 다 한 곳에 모아놓고, 투자자들이 여기, 금융 소비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좀 사기 쉽게 하자. 그게 이제 그 파이낸셜 슈퍼마켓 그런 개념이고, 미국에서는 주로 요런 그 기업들이 이런 소위 이제 파이낸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로 이제 금융감독원, 또 이제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가 주도를 해가지고 약간 이제 공적 공적 기능을 가진 공적 기관들이 한국에서는 이 파이낸셜 슈퍼마켓 요건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요게 좀 잘 홍보도 안 되고 좀 잘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진 게, 여러분들 아마 요즘 뭐 이제 핀테크 라고 해가지고 뭐 토스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또 네이버 페이 이런 거 요즘 많이 또 쓰죠. 또는 카카오페이 뭐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핀테크 앱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데 들어가 보면 사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슈퍼마켓을 하고 있어서 이런 앱들 내에서 뭐 펀드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채권도 사고, 또는 뭐 ELS도 사고, 예적금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보험 상품도 다루고 있고, 카드도 자기가 여기서 가입할 수 있고, 등등의 업권을 경계를 허무는 그런 은행, 증권, 보험, 카드의 업권의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런 이 핀테크 앱들에서 우리가 쉽게 이런 금융 상품들을 또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토스가 토스를 통해서 어떤 보험이 팔렸을 때 이제 어떤 보험사가 있는 거죠. 그 보험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토스의 책임이냐, 이게 보험사의 책임이냐, 요런 이제 책임 소재의 그런 불분명함, 요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소위 금융 혁신,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또는 이제 핀테크의 발달, 또는 요즘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을 데이터들 많이 갖고 있고 금융업에 손을 뻗고 있는 이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되겠는데, 이런 데서 사실 기존의 그런 파이낸셜 슈퍼마켓을 다 포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플랫폼 서비스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신용 매입이 되겠습니다. buying on margin, 마진에 기반해서 산다, 이런 뜻인데, 마진만 조금 있어도 그 마진 이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돈 빌려서 산다, 이 얘기예요. 돈 빌려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계좌에 뭐 예를 들어 200만원 있다. 200만원 있다. 근데 내가 주식을 한 400만원어치 사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신용매수 신청을 하면은 증권사에서 즉각적으로 이 돈을 빌려줘. 물론 증권사에서 이렇게 증권사 신용을 쓸 때는 금리가 꽤 높아요. 한 5에서 7% 정도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주식이 분명히 오를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이 신용 매입이 되겠고요.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 돈을, 거액은 아니죠, 이제 소액의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증권사가 이런 돈들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제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머니마켓에서 또 유통되는 증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서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이 브로커스 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로커스 콜. 주로 이 은행에서 이제 짧은 만기로 빌리는 그런 돈이거든요. 증권사 짧게 빌려서
또 짧게 그 이 거래자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그 이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증권사가 브로커스 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일종의 그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은행에서 그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줘 증권사에다가 그 증권사가 이런 신용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5에서 7% 상당히 이제 고금리로 그렇게 그 빌려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신용 매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증권사에서 빌리면은 이게 상당히 좀 그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용으로 한 1,000만원 정도를 내가 지금 당장 빌려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서 또 거래를 할 수도 있겠고,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그 신용 매수가 되겠고요. 근데 그 신용 매수를 할 때 적어도 캐시나 그 자기 계좌에 캐시나 적어도 뭐 국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혀 없는 채로 신용은 안 돼요. 일종의 그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 잡고 빌려주는 거고, 만약에 200만원 빌려갔다가 이게 지금 디폴트가 난다, 얘가 못 갚게 된다, 그러면은 얘 계좌에 있는 그 캐시나 또는 다른 국채나 이런 것들을 캐시를 취하거나 또는 이제 그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 못 갚은 돈은 이제 다시 변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담보인데 그거 이제 보통 우리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 계좌, 증권 계좌에서 이 어떤 나의 자산으로서 그게 이제 주로 캐시나 국채 뭐 이런 거, 국공채 이런 거일 수가 있는 거고, 보통 우리말로 증거금이라고 하고, 본질은 담보 랑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담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런 돈 빌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고, 또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은행에서 빌려와도 뭐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미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수거래. 이 미수거래가 뭐냐면은 내 계좌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 400만원어치가 있어. 그리고 나한테 또 캐시가 이 계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지금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200만원어치를 사. 200만원어치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있다. 일단은 왜? 앞서도 얘기했듯이 체결일과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계좌에 들어있는 100만원을 넘는 2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지만 이게 100만원이 모자라지만 주식은 일단 체결 가능하고, 그 모자라는 100만원을 언제까지?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까지가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모레 거래일까지, 그 T+2 거래일까지만 그 돈을 내 계좌에다가 입고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추가로 입고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수거래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냥 자연스럽게 체결일과 결제일이 다른 데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그 신용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수거래는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없으면은 담보 잡을 게 없기 때문에 미수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수거래가 되는 거고, 여기 담보 잡힐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미수로 얼마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가 그때 사람에 따라서, 이 투자자에 따라서, 거래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미수거래고, 요것도 일종의 그 신용 매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돈 없어도 일단 체결하고 T+2일까지 이틀간 내가 돈을 살짝 신용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내 돈이 있어서, 내 돈 10억이 있어서 집을 사는데, 자, 부동산 아파트를 샀어요.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 돈 10억이 있어서 이걸 샀다. 내 돈 전액 다 써가지고. 자,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 가격이 11억으로 올랐다.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예요? 내가 10억 투입해가 11억 됐으니까 10%죠. 그쵸? 자, 근데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돈이 5억밖에 없어. 5억밖에 없어서 내 돈 5억에다가 5억을 빌려와서, 이게 신용이죠. 신용매수라는 신용매수.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11억이 됐다. 자, 그러면은 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내 돈 들어간 거는 5억이고 여기서 얼마가 지금 이득이 됐어? 자, 이 11억은
내가 다 먹는, 여기 11억이 된 이 1억의 차익은 내가 다 먹는 거죠. 이건 빌려온 돈이니까. 빌린 사람한테 자 그 내가 1억이나 올렸으니까 반 너한테 나눠주겠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약간만 이자만 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 뭐 더더욱 이자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는데, 자 우리가 이 편의상 이자 없다 치고, 자 그래서 이 1억을 내가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5분의 1 수익률이 무려 20%가 된다. 자 왜 그러냐? 이거는 레버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 오른 만큼 그 이 수익률을 얻게 되고, 이거는 반 레버리지를 쓰는 바람에 이 수익률이 몇 배로? 2배로 뻥튀기 되는 거죠.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레버리지, 레버드 되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용 매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신용 매수를 하는 게 좋냐? 자, 올라갈 때도 2배로 튀겨지지만 내려갈 때도 2배로 튀겨집니다. 그래서 이득 볼 때도 이득의 폭이 커지고 그 손실 볼 때도 손실의 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2배로 지금 이렇게 불어나느냐는 반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지금 LTV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10억짜리 집인데 내 돈은 1억만 들어갔고 9억을 빌려왔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샀다. 지금 이제 LTV 규제 때문에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죠. 안 되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 내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가 몇 배로 곱하기 10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돈 1억 들어가고 9억 빌려와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이 11억이 됐다. 그럼 나는 1억 들여서 1억의 그 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가 된다? 100%가 된다. 10%가 몇 배가 돼요? 10배가 되는 것이죠. 10배가. 이와 같은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신용 매수를 할 때, 주식 신용 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식 신용 매수를 할 때도, 자, 신용 매입을 하게 되면은, 돈 빌려서 그 주식을 사게 되면은 수익 볼 때는 크게 수익 보지만 손실 볼 때도 크게 손실 볼 수 있는 양방향의 그 손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가 아니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특히 이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은요, 선물 거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안 해보셨을 거고, 또 이거를 개인인데 벌써 선물 거래를 해본다, 이거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게 고위험의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순식간에 돈이 계좌에서 쑥쑥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선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돈 많은 자산가가 그러니까 뭐 나 100억 정도 있는데 한 20억 정도 날려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박의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진 사람들이 마지막 3천만원 남았을 때에 가게 되는 또 막장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선물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생 살면서 웬만하면 선물 거래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 자, 일단 구조는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현물 지수가 예를 들어 256이다 그러면은 올해 12월물의 선물 가격은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보통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7이라고 합시다. 257. 자, 코스피 200 현물 지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코스피 200 지수죠. 자, 그거를 샀다 팔았다는 못하지만 선물 지수는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있어요. 선물 지수는. 자, 그래서 257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50만원 단위로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1계약 할 때 50만원 단위에요. 50만원. 자, 그래서 257일 때, 자, 1계약, 선물 1계약을 살려면은 선물의 가치가 지금 257, 선물 지수가 지금 257이기 때문에 여기다 50만원 곱해가지고 1억 2850만원을 내야 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소위 증거금률까지만 납부를 하면 돼요. 증거금률. 자, 물론 이제 증거금률 이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계산의 편의상 이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다. 그러면은 나는 계좌에 1285만원만 납부하고도 1억 2850만원짜리의 선물 1계약을 살 수가 있다. 1계약을 살 수가 있다. 그럼 내가 1계약을 사면, 매수를 하면은 누군가는 매도를 하겠죠. 1계약 매도를 하겠죠.
자, 요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 둘 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에 257에서 이게 258로 1포인트 뛰었다. 그럼 자, 매수가 이쪽이 롱이잖아요. 매도가 숏이죠. 숏. 자, 올랐다. 누구한테 이익이 돼야 돼? 롱한 쪽에 이익이 돼야죠. 그래서 이쪽 매도자의 계좌에서 50만원 퍼다가 이쪽에다 넣어줘요. 50만원이 들어. 그래서 이쪽 매수자가 50만원 올라가고 여기는 50만원 내려갑니다. 1포인트당. 그래서 50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 10계약 계약했다 그러면은 막 500만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1포인트에 대해서. 자, 그런 게 이제 이 선물 거래고, 자, 이 선물 거래에서도 10분의 1의 돈만 갖고 내가 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 지수가 예를 들어서 2%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 롱한 쪽에서는 얼마? 20% 이득을 보게 되고 숏한 측에서는 마이너스 20%의 그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게 만약에 3% 떨어졌다. 그러면은 롱한 측에서 30%의 손실을 보게 되고 숏한 측에서 플러스 30%의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바로 이 선물 거래고,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실제 거래가 된 코스피 200 선물을 예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코스피 200 흔히 그냥 코스피 200 지수, 이건 현물 지수고, 현물 지수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좋겠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이것도 이제 KRX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증거금률, 그러니까 전액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금리 10%다. 이건 이제 편의상 가정한 거. 이거보다 실제로 더 낮습니다. 얼마나 낮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10%다 그러면 1285만원만 있어도 내가 1억 2850만원짜리 선물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납부하고도 거래가 가능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신용이 되기 때문에 요게 곱하기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신용 매수에 관련된 문제가 이그젬플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숏세일은 이제 신용 매수의 반대가 숏세일이 되겠어요. 이거 이제 공매도인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주식 사는 게 신용 매수고, 주식을 빌려와서 그 주식 팔아가지고 돈 사는 게 공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숏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사서 보유한다, 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롱한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득이고 내리면은 손실이 되고, 숏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오르면은 손실이고 내리면은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어떤 자산을 사서 보유하는 거와 완전히 이제 반대 포지션을 갖게 되는 게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숏포지션이 되겠고, 소위 말해서 공매도를 통해서 숏포지션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숏이나 어떤 증권을 파는 거나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거나, 우리가 선물 옵션은 보통 이제 숏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트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또는 이제 쇼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사실 본질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게 다 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산 포지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만약에 내가 10주 매입했다. 그러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플러스 10 포지션입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5주 팔았어. 그럼 내 포지션이 플러스 5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플러스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인 한은 그 가격이 오르면 이득이고 가격이 내리면 손실인데, 10주 가졌을 때랑 5주 가졌을 때를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득이 되거나 큰 폭으로 손실이 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를 낮춘 거죠, 요게. 자, 그리고 5주를 또 팔았어. 그럼 이제 완전히 보통 이제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하는 제로 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로 포지션에서는 그 주식이 가격이 오르던지 내리던지 간에 나의 재산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 여기서 공매도로 더 팔았어. 5주를 더 팔. 그럼 이제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이너스 포지션.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숏이 되고요. 자, 요런 포지션, 요때 이제 주식 빌려와서 파는 건데, 차입 공매도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식이 어떻게 떨어지면은 이득이고 올라가면은 손실이 되는
아까 롱 포지션인 경우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 뭐 5줄 더 팔았어. 그러면 이제 역시 5줄 공매도 더한 거죠. 마이너스 10 포지션이 되면서 이 경우는 더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손실이고 내려가면 이득인데 그 이득과 손실의 폭이 이제 훨씬 더 큰 그 포지션이 되겠죠. 요거 비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상태를 보통 이제 우리가 롱이고요. 주식 사서 들고 있는 거. 주식 그 빌려서 판 요게 이제 바로 숏이 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플러스 포지션, 마이너스 포지션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자, 플러스 포지션 남아 도니까 롱이고, 마이너스 포지션 모자라니까 숏 포지션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10주를 들고 있어. 롱 들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안 팔고 내가 5주를 빌려와서 팔아요. 숏 포지션 5주를 10 포지션 한 거죠. 쇼팅 한 거지. 자, 그런 경우에 나의 합산 포지션이 요걸 합쳐서 플러스 5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러스 10 포지션에서 플러스 5 포지션으로 바뀔 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갖고 있던 10주 중에서 5주를 팔아가지고 플러스 5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10주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새로 5주를 빌려와서 공매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5 포지션을 만들어가지고 합산 포지션 플러스 5 포지션이 되게끔 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내가 플러스 10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내가 15주를 빌려와서 팔아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들고 있고 공매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결국은 합산 포지션이 얼마가 돼? 합산 포지션이 이런 경우 이제 마이너스 5로 숏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죠. 원래는 플러스 포지션, 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채로 또 빌려와서 또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그 공매도라고 하면은 10주 갖고 있다가 여기 5주 팔고 5주 되고 3주 팔고 2주 되고 2주가 또 팔아서 제로주 되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없는데도 판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없는데 또 팔 수가 있는 거죠. 없는데 파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더 많이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요게 이제 그 공매도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주식을 사실 그 이슈 발행하는 거랑 사실 그 주식을 숏하는 거랑 요게 이제 본질적으로 같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한참 설명하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대차 대조표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 대차 BS죠. 여기가 차변이고 여기가 대변이고 요쪽이 우리가 이제 이게 자산, 여기가 자기자본 부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이 사실 롱 자산이에요. 이쪽이 뭐야? 숏 자산이야.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쇼팅을 했느냐, 이슈를 했느냐, 채권을 발행해서 숏을 했느냐, 그 문제가 되겠고, 이 두 개는 항상 대차대조표 정의상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net outstanding은 기업은 제로죠. 대변과 차변이 같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자본 조달해 가지고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론적으로 이쪽에 있는 자산이 롱 자산, 플러스 자산이고 이쪽에 있는 자산이 어떤 자산? 숏 자산, 마이너스 자산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공매를 한다는 거는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있는 거, 신규 주식을 발행한다 또는 신규 채권을 발행한다, 갖고 있는 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주식 만들어가지고 발행하고 난데없이 채권 만들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 공매죠, 공매. 그래서 이 공매랑 증권 발행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근데 그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발행할 수는 없잖아. 그쵸? 내가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삼성전자 주식을 남에게 빌려와서 파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차익 공매도다. 자, 우리 실무에서는 커버드 숏세일이 있고 네이키드 숏세일이 있는데, 일단 그 공매도를 하려면은 차입을 해야 돼. 주식을 빌려와야 돼. 빌려와서 그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빌려오고 나서 차입해서 그 실물 자체가, 주식 실물 자체가 주식 현물 자체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걸 판다. 요게 이제 그 커버드 숏세일이고요. 네이키드 숏세일은 일단 먼저 팔아. 차입도 안 하고 팔아. 근데 매도 체결이 돼. 매도가 체결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미수거래에서 T+2일까지 가서 돈 넣어도 되듯이 일단 그 주식 없는데도 팔고 T+2일까지만 빌려와서 팔면 됩니다.
T+1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팔고 나서. 요게 바로 쇼세일인데 먼저 빌려오지 않고 판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키드 쇼세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국가마다 이제 그 공매도에 주식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한 편이고 또 최근에 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상당히 그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뭐 이런 심지어 이제 청와대 청원까지 막 넣고 뭐 그런 그 상황이어서 주식시장 공매도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국면이었었는데요. 하여튼 그 규제에서는 요건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종종 이거를 해서 가끔가다 여기 이제 그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을 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쇼세일 할 때 반드시 빌려 온 다음에 팔아야 된다. 그 규제 자체가. 자, 그래서 공매도에 관련된 또 이그젬플 그 교과서 예제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인 그 시장 규제 그 법률 이게 주로 이제 미국 책이다 보니까 미국 그 법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법이 있고 증권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그 어떤 정확한 공시. 그래서 어떤 감독당, 다시 말해서 미국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하고의 의사소통을 통한 어떤 그 발행에 대한 허가, 그게 이제 이펙티브 그 판정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주로 흔히 이제 33년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연방증권법이고 또 연방증권거래법이 요거 이제 주로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의 여러가지 거래에 관련된 여러가지 규제, 또 어떤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당연히 그 SEC가 관할을 하는 연방 증권 거래위원회죠. 이 SEC가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 보험 다 합쳐서 다 금융감독을 하는 거고 미국은 은행은 은행대로 또 증권은 증권대로 또 보험은 보험대로 또 선물은 선물대로 CFTC 선물은 선물대로 이 규제 감독기관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자본시장 그 규제의 기본적인 법률 자체가 33년도 Securities Act하고 34년도에 Securities Exchange Act가 되겠고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우리가 자본시장법 이렇게 부르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그 법제가 되겠고 과거에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다 지금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에 다 통합이 됐습니다. 기타 또 우리 그 예금보험 같은 게 있듯이 또 증권투자자 보호를 하는 뭐 이런 또 기금이나 어떤 그 기금을 운영하는 그 SIPC라고 하는 이런 또 일종의 그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 대해서 그 예금보험공사, 미국의 FDIC죠. 우리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죠. 그런 예금보험 하는 것과 유사하게 증권 거래자들을, 증권 투자자들을 또 보호하는 그런 기금이 또 일부 또 운영이 되고 있고,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이 사라졌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증권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 역시 또 예금보호를 같이 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NYSE나 뭐 그 나스닥이나 이런 건 이제 그 결국 이제 미국 전체 연방이라기보다는 아주 뭐 굉장히 대중화된 그런 증권거래소고 또 각 주마다 지방 증권거래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또 기업들이 증권을 상장해서 또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카이블루로라고 해서 또 주별로 또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또 이런 규율 체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실 금융시장은 자율 규제라고 해가지고 이 금융업자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이런 행위는 안 된다, 저런 행위는 안 된다를 통해서 뭔가 투자자들의 어떤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신용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위 이제 자율규제, 셀프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국거래소 이런 데가 SRO입니다. SRO. 그러니까 셀프 레귤레이션 오가니제이션, 자율규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KLX가 이 여러 가지 자율규제를 하는 차원에서 그 KLX에 관여가 되는 여러 주로 이제 증권사 또는 이제 선물회사 또는 이제 그 이 자산운용사
이런 데다가 그 자율규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금융감독원 이 FSS가 있고 금융위원회 이제 FSC가 있는데 요거는 정부기관이에요. 요거는 금융위원회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무원 조직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임직원들은 다 행정고시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FSS는 이거보다 이제 상당히 민간에 가깝게 그 조직화된 그런 금융감독 당국이고, 정부의 그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종의 그 민간 기구입니다. 이게 민간 기구고요. 그래서 정부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게 바로 금융감독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금융감독원조차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규제 기구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각 그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연합회, 이런 협회들, 금융투자협회 또는 보험업협회, 뭐 이런 그 협회들도 자기네 협회 그 사원 그 회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저런 행위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그 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율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증권 분야에서는 흔히 FINR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주요한 그런 그 자율 규제 기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KRX 금융투자협회, 특히 이제 증권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 이런 데가 자율규제기관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율규제기관인 측면도 있고, 또 공적인 어떤 행정 권한을 행사를 하는 또 그런 어떤 공적인 그 규제기관이기도 하고,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건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가 상당히 복잡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은행, 또 저축기관, 또 보험, 증권, 선물 각각에 대해서 각자 규제 기관들이 다 다르고, 또 규제 영역들이 상당히 다르게 일종의 이제 각 기능별로 규제 기관들이 상당히 또 다르고, 또 상당히 많은 또 이런 그 자율 규제 기관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금융 위기가 터지면은 이런 데가 바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데가 좀 상위에서 뭔가 어떤 규제나 어떤 정책을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또 좀 바빠지게 되고요. 특히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기관이 소위 이제 FSOC라고 하는 이게 되겠어요. 이게 되고, 미국이 이제 주로 이제 정부 재무부 산하에 있는 그런 이 어떤 전반적인 이 오버사이트, 그야말로 오버사이트하는 그러니까 좀 감시하고 또 전체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그 기관들이 바로 FSOC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자 거래, 이거 인사이더 트레이딩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이건 내부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로 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특히나 미국은 엄청나게 규제를 해요. 우리는 뭐 내부자 정보로 거래하고 뭐 주가 조작도 하고 뭐 이래도 뭐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데 별로 그렇게 처벌이 안 세죠. 미국은 이거 한번 걸렸다 하면은 기본방 징역 50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걸렸다 하면은. 그래서 하여튼 내부자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그 경영진, 또 임직원, 이사, 또 대주주 및 이런 사람들의 여러 친인척들, 보통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주식을 빨리 사거나 빨리 팔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어떤 규제의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내부자들은 기본적으로 SEC에다가 이 모든 거래를 보고를 해야 되고, 자,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 금융감독원에다가 이 특수관계인들은 주식 거래 상황을 비교적 자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인사이더 트레이딩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공개되지 않은, 아직 퍼블릭하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프라이빗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거래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는, 특히 미국에서는. 요거는 이제 회계부정 사태고, 이런 뭐 주가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뭐 풍문의 유포, 이런 굉장히 시장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자본주의가 활력을 갖고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어떤 활발한 어떤 움직임, 효율적인 움직임, 어떤 공정한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이런 어떤 시장을 기만하고 시장에 사기치고 이런 그 행위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또 여기 나오는 그 어떤 회계 부정, 분식 회계,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사실 그 예전에 미국의 엔론 사태, 월드컵 사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계 부정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 회계 부정 이후에 망했고, 여기에 그 회계 감사했던 그 여러 잘 나갔던 회계 그 법인들 다 망했습니다. 미국서도. 그리고 여기에 그 회계 부정을 주도를 했던 CEO가 있는데, 한 7, 8년 전에 형이 나왔는데 무슨 징역 150년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렇게 회계 분식회계, 회계 부정 사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아직 강력한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금융시장에 어떤 자본시장에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어떤 시장을 속이고 어떤 사기치는 이런 행위들이 이 회계를 통해서 사기치 이런 행위들이 여전히 종종 그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또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그 큰 사기 사건으로 커지게 되고, 이게 또 운 좋으면은 안 걸리고 또 빠져나가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서는 이제 이런 그 사태들이 그 엔론, 월드컵 이런 사태를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벤 옥슬리라는 사람이 사벤 옥슬리 액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발효를 해서 이런 어떤 그 회계 공시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이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는 그래서 이제 사벤 옥슬리법을 이제 그 준수를 하느라 좀 여러 가지 그 이 상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그리고 또 그 사벤 옥슬리법의 이제 주요 내용은 회계 기준 강화하고 또 지배구조 내에서 그 이사회 역할을 또 강화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종종 뭐 이런 거 합니다. 뭐 하는데 하여튼 미국에는 상당히 그 강력한 규제를 그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여전히 좀 느슨한 규제를 그 하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서 사기치고 판치는 이런 그 뭐 주가 조작 사범, 어떤 회계 부정 사태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도드 프랭크 액트라고 하는 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월스트리트 리폼, 그러니까 월가 개혁법이에요. 그래서 월가 개혁하고 이 금융 소비자들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 나왔던 그런 법이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를 했던 굉장히 거대한 금융개혁 그 법안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사실 이게 좀 상당히 좀 뭐 좀 무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걸 반성하는 입장에서 나온 이 금융개혁 법안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예. 요거 이제 과제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장 좀 길었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